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간에게서 죽음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사라졌다. 말 그대로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지금껏 죽음을 회피해보려 애를 써온 과학자들의 노력을 비웃듯 어떠한 전조도 없이 그러한 변화가 들이닥쳤다.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했다. 그러나 적응의 동물이라는 것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해했다. 그것이 설령 어제 죽은 아버지가 되돌아오거나 살인사건을 다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는 것과 같이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라 해도 그들은 그럴 수도 있다며 애써 이해했다. 다만 사람들은 이해함으로써 일체의 상황 자체를 부정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창조물인 법이라는 제도라는 장치는 그렇지가 못했다. 생자와 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아니, 그 전에 죽은 사람 자체가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았다. 조치가 필요했다. 법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갖가지 이변이 일어났고 규칙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다. 권력을 이용한 사회 통제로 국가는 그런 경향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흐르는 계곡물을 손바닥으로는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노릇.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사자와 생자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준거 기준이 필요했다. 그에 부응하듯 혼란의 상황 속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펼쳤다. 단 한 번이라도 죽을 상처를 입었음에도 살아남은 이들을 사자로서 보자는 입장.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지가 없거나 척추가 망가지는 등 회생 불가능한 이들을 사자로서 보자는 입장. 심지어는 모든 이들을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들만을 사자로 구분하자는 입장 등 별의별 의견들이 대립각을 세우기 바빴다. 제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는 말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존재했다. 살아있으면서도 생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자가 되어 그저 음원을 행할 살아있는 망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망자에 속하게 일꺼렸기에 의견은 통합되지 못하고 지루한 말싸움만을 반복했다. 그렇게 혼란이 지속되는 사이 발빠른, 소위 말해 약삭빠른 이들은 자신들의 검은 마술을 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위 시선에 너무나도 민감하여 조금의 압박만으로도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 한편 그와 반대로 극도의 둔감함을 가진 이들 또한 있다. 권력은 둔감하다. 동시에 민감하다. 조금의 시선에도 쪼그라드는 것이 권력이지만 조금의 목소리에는 미동도 없는 것이 권력이다. 눈치챈 사람은 소수였다. 말 속에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은 많지만 말이 가져올 영향을 정확히 예측해내는 사람은 적다. 시작은 미디어에서부터였다. 이제 모두가 죽지 않게 되었으니 위험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가.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의 안전만을 추구하려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임이 틀림없다. 따위의 말이 나오고 있었다. 심지어 객관적인 이성을 추구해야 할 과학자들마저도 이구동성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불사의 권능의 부작용이란 없다.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다. 치명상을 입어도 금세 수복되는 것일 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영생 또한 꿈이 아닐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 현상을 잘 파악하기만 한다면 예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실제로는 왜 일어나는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를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왈가왈부 떠들어댔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알게 모르게 인간의 존엄성이 추락해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아마 불사를 바탕으로 한 범죄 때문이겠거니 생명의 일회성이 사라졌기 때문이겠거니 하는 것이 사람들 대다수의 생각이었지만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진실은 생각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원인은 오래지 않아 밝혀졌다. 아니, 애초에 그렇게 오래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어떤 장소를 가까스로 탈출한 한 제보자의 굳건함 덕분이었다. 용기가 아니라 굳건함이라. 말에 좀 어폐가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지옥도에서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아마 10중 8구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간신히 정신을 유지하고 있던 그가 밝힌 바로는 어딘가에 공장이 설립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원흉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공장은 불량품을 생산해내는 것도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공장일 뿐. 하나 생산되는 에너지의 재료는 바로 인간이었다. 지금껏 과학자들은 진화한 인간의 신체가 재수복되는 과정에서 많은 열과 전력량이 생성되고 재생되는 신체 부위 또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한 채 재생된다는 것 등을 밝혀왔었다. 생각해보라. 생명의 유지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먹을 것, 입을 것, 약품, 기타 등등.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상처의 수복 또한 마찬가지다.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많은 에너지, 그리고 열을 발산한다. 한데 인간이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죽지 않는 불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상처의 재수복을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은 불가항력일 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원인 모를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실질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대체 에너지 감이 있을까? 단순한 정보의 획득, 나아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 과학자들은 그런 사실을 세상에 밝힌 것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 누가 예상했을까? 그 이후는 당연하게도 그 사실을 어떻게 이용할까 궁리하던 일부 자본가들에 의해 비밀리에 공장이 세워지게 되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이 실종하게 되고 갈수록 흉흉해지는 분위기에 서로를 의심하고 이를 되풀이하길 몇 번째. 인간의 존엄성이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인간을 구속한 채 상처를 입혀 꾸준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리고 연료로 사용할 탄소를 인간의 몸에서 보충한다. 그 두 가지 이론이 그가 언급했던 에너지 생산 공장의 대대적인 설립 목적이었고 이 외에도 원한 관계, 구공장 조성 등 부가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후의 조사에서 그러한 공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국민청원이랴, 대규모 시위랴. 국가는 민중들의 극렬한 몸부림을 올고지 받아내야만 했다. 다행스럽게도 국가는 그들의 원성에 힘입어 간신히 주모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 국가의 힘이 절반 이상 쇠퇴했지만 가까스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록 관련자들은 처벌받게 되었지만 땅바닥에 떨어진 존엄성 때문인지 피폐해진 삶 때문인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죽지도 않는데 몸 따위 함부로 굴려도 상관없잖아 라는 생각이나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지 뭐 따위의 생각이 이미 빠르게 확산된 뒤였다. 새로운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 통제력을 전보다 더 강화시켰지만 이런 생각들까지 막기란 요원한 일이었다. 죽음이란 개념만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남이 입을 상처에 대한 관심도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다. 남을 연료 삼아 생을 영위하려는 이들과 그런 무리로부터 자신과 주변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 이는 진화의 결과물이니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들과 이런 끔찍한 변화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이들.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어 맞섰고 이는 점점 눈처럼 풀어나 전례 없는 규모의 전쟁으로 번졌다. 진화 이후 전쟁 따위에 하등한 유전인자들이나 벌일 만할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리란 예상은 오선이어 착각에 불과했다. 하물며 자칭 진화한 인류라는 작자들이 일으킨 전쟁의 양상은 더욱더 지옥 같았다. 죽지는 않았지만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까.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 전쟁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전사자는 속출했다. 전쟁의 참상을 겪고 마음을 돌려 은둔한 이들이 있기도 했거니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라면 정신적인 장애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셀쇼크 현상, 이외 등등. 불사는 그저 신체에만 적용될 뿐 강철보다도 더한 육신이 되었건만 이리만도 못한 정신은 그를 따라가지 못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으며 인간들은 점차 붕괴되어 갔다. 한편 죽지 않는 진화한 인간들로 인해 어지간한 병기와 진화 이전의 전략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그저 전선만 유지할 수 있었을 뿐. 특히나 압도적인 전력차로 적들 자체를 직접 제압하면 모를까. 비등비등한 전력으로 직접적인 대치 상황에서 얻는 이익은 전무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군대는 더 강력하고 더 끔찍한 병기를 계속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화했다지만 인간 체제는 그다지 강해지진 않았다. 때문에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여러 이유로 인해 실질적인 전투 가능 인원은 양측 모두 바닥에 치닫게 되었다. 견디다 못해 서로가 자멸까지도 각오하고 최후의 무기를 꺼내 들려고 할 즈음 그때 음지에 숨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은 더는 이 빌어먹을 전쟁을 존속시킬 수는 없다며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압도적인 전력 차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기적을 일으켰다. 가까스로 반란이 성공하자 새로이 지도자가 된 이들은 자신 과거의 허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통합된 사회, 통칭 네오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그렇게 커뮤니티가 탄생하자 잠시 세상의 평화가 깃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착각에 불과했다. 이미 인간의 번식 능력은 퇴화한 지 오래였다. 하물며 지난 전쟁의 여파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채 1할도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자생할 수 있는 자급자족 체계를 유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올머리를 앓던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은 곧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해냈다. 실제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지만 어차피 죽은 망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넘쳐나고 또 넘쳐난다. 이대로 자멸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그러니 그들을 연료 및 노예로 삼아 남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자. 반론의 여지는 없었다. 모두가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전의 문명이 가져다 주던 편의의 유혹을 떨쳐내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인간이 돼 인간이 아닌 자들은 반항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결국 이 방안은 받아들여졌다. 그토록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평온한 삶을 떠나 전쟁터로 나서면서까지 지켜왔던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에 대한 주제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다. 지금은 백치가 된 한때 위대한 사상가였던 이들에게는 실로 통탄할 일이었다. 대신 그 대가로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커뮤니티 내부에 한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활을 복구할 수 있었다. 번식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쉬웠지만 이는 더 이상 인간으로 구별받지 못하는 망자들 중 그나마 재활 가능성이 보이는 이들을 생활 가능 상태로 변화시키는 구원이라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해결해 나갔다. 커뮤니티는 안정적이었다. 오래 존속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규모도 너무 크게 불어나지 않고 지난 전쟁의 기억을 명목으로 통제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커뮤니티를 잃을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들로서는 과거의 번영이 너무도 그리웠다.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사들인 그들. 또 나아갈 데 없게 되어 사라져버린 가능성. 불필요한 번식 능력 없이 적절한 인원의 수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가. 진정으로 과거의 삶을 되찾고자 했다면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사를 벗어나 번식 능력을 되찾았어야 했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도 재앙만 안겨다준 불사를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들의 이중잣대. 그것은 멀지 않을 파멸로 이어질 것이 자명했다. 그러나 망집을 버리지 못한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최후의 인류이자 인류 그 자체라고 믿으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통합된 사회. 고통은 가장 큰 죄악이 되었다. 특히 자신만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인간을 망자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끔찍한 고통은 죽지 않게 되고 더불어 안정적인 삶을 되찾게 되자 느낄 수 있는 고통은 한계란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이 되었다. 커뮤니티는 그러한 사람들의 뜻을 존중했다. 고든 일거 위험은 모두 노예인 망자들에게 맡겼다. 무의도식하고 끔찍할 정도로 암울한 삶.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곧 그들은 모두 불효함에 빠져 허우적댔다. 위협이 되는 것은 오직 고통뿐. 하지만 그것조차도 한순간에 끝나는 것일 뿐. 무료함에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온갖 향락에 빠졌다. 신조차도 죽이는 것이 지루함인데 감히 불사자 따위가 버틸 소냐. 하지만 그것도 잠깐의 처방일 뿐. 죽음도 가족도 품을 뜻도 없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이들은 점차 본래 가지고 있던 성질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학이었다. 그동안 고통받기만 하였으니 이번엔 그 반대가 되어보자는 입장이었다. 대상은 망자, 즉 노예들로 망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은 욕망을 한껏 풀어내었다.
하지만 반항하지 못하는 상대로 대체 뭘 느낄 수가 있단 말인가. 오래지 않아 그들은 무의미함을 느끼며 그만두었다. 다음은 자학이었다. 현재의 삶에서 유일하리 많지 위험적인 것을 느끼며 발버둥 치는 것.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것은 좀 오래간 편이었다. 허나 점점 더 큰 고통과 쾌락을 찾다가 한계를 넘어 망자가 된 이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질에 겁을 먹고 그만두었다. 그 밖에 쾌락을 얻을 수 있는 행위인 자선, 파괴, 사랑, 패닉 등등.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것에 손을 대어 보았지만 전부 다 헛수고로 끝날 뿐이었다. 시작하고 그만두고 시작하고 그만두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던 와중 어느 날 무료함을 이기지 못한 한 여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망자가 되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깨달았다. 결국은 다 저런 최후다. 모두가 다 저런 최후로 귀결될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삶의 지속을 끝낼 수 없다고. 고지역 커뮤니티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다. 적어도 그런 최후는 맞이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도망치고 자해하고 정신줄을 놓고 커뮤니티는 붕괴했다. 그런 상태로는 자급자족의 체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 바랐던 완전 무결한 삶 대신 현실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깨끗한 죽음을 바라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쩌랴 그들의 몸은 그들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을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었다. 한때 축복이라 불리던 것들은 저주가 되어 그들의 목을 옥죄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울감이. 불사의 의미는 영원한 고통이었다. 그러한 고통을 끝내고 싶었던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정신만을 죽이는 방법을 고안해 내기 시작했다. 죽지 않는 몸이었으니 당연한 순서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방법들. 저마다 용이성, 무통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중 단연 최고는 한 의학자가 제조해낸 어떤 약물이었다. 마시는 순간 고통과 함께 기억을 잃는 약물이 있다면 어떠하겠는가. 편하게 죽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성수가 아니겠는가. 그 의학자가 만들어낸 것은 그러한 물건이었다. 그는 자신이 최초 복용자가 되기 직전 제조법을 널리 퍼뜨렸다. 그리고선 곧 육체만 남은 인형이 되었다. 더 이상의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짐승의 세상. 욕심도 이기심마저도 메말라버린 무생물의 세상. 아마 그는 자신이 만든 약물의 제조법을 전도한 것을 자신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이라고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하튼 그렇게 탄생한 약물을 늙은 노인부터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정신을 죽이기 위해 복용하기 시작했다. 소수의 남은 인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이미 인간성을 잃어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 또한 매한가지로 인간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활동하는 인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었다. 100억, 10억, 1억. 혼이 떠나가 버려 망자보다도 못한 상태가 된 육체는 땅에 묻히거나 쌓아놓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엄성을 가진 생명들은 더 이상 이 땅 위에는 없었다. 채 10명도 남지 않은 때 인간의 고귀함을 외치던 이들마저도 지치고 지친 끝에 손에 약물을 쥐었을 뿐이다. 세상에 남은 사람의 흔적이라곤 산산이 깨져 있는 약병이 마지막이었다. 인간은 인간이 바라고 꿈꾸던 것들에 의해 파멸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 누가 알았을까? 한 발짝 나아감이 바로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길임을 진화했다 하였지만 나아진 점은 없었다. 단순한 몽상에 지나지 않았다. 진화한 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진화한 것은 죽음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용기 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희씨. 하하, 네 저 김 형사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전에 스토커 사건 담당했던. 다름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우선 그 스토커 이름이 송규호라고 하는데 그놈 풀려나자마자 다시 해코지하러 왔다가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놈이 살인을 한 적이 있는 놈인데 살인 전과는 또 없거든요. 금방 풀려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끝까지만 들어주세요.
사실 저는 죽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믿지 못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미애 씨께 거짓말을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저도 미친 사람 소리들을 각오했고 용기 내서 왔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선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아마 처음 보기 시작한 건 8살 때입니다. 8살 때 아버지한테 맞다가 머리가 깨진 적이 있었어요. 평소에 얌전하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손찌검을 하셨거든요. 덕분에 7살 때 어머니가 도망가셨어요. 아무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깨어났는데 주위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한 3일쯤 지났나? 자고 일어났는데 다시 앞이 잘 보이더라고요. 학교 갈 생각에 신나서 아버지 퇴근하시길 기다리고 있었죠. 예, 그날이 처음 본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퇴근하셨는데 아버지 뒤에 어머니가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이 나서 엄마 왔다고 외치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어디 있냐고 물으셔서 아빠 뒤에 있잖아요 하고 엄마한테 안기려는데 엄마가 만져지질 않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계속 만지려는데 아버지가 미쳤다고 소리 지르시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절 때리셨어요. 정말 정신없이 맞고 있는 중에 엄마는 무표정하게 아버지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어렴풋이 알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말고 죽은 사람들은 정말 가끔 보였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다니셨어요. 물론 어머니가 보인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날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아,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8살 꼬맹이 머리에 박힐 정도로요. 그 후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했어요. 그것들은 공포 영화처럼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고 딱히 해코지를 하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뭐 자주 보이지도 않았어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길 가다가 한두 번 본 게 전부. 고등학생 때는 영어 선생님 때문에 좀 자주 봤어요. 영어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여자 귀신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죽은 사람이 사람을 따라 돌아다니는 거려. 무섭진 않았어요. 조금 웃겼던 것 같아요. 귀신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건가? 영어 선생님 잘생기셨거든요. 젊고 성격도 젠틀해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오해였죠. 고3 때 알았어요. 반에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던 꽤 예쁘장한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고3 때 실종됐거든요. 며칠 뒤에 영어 선생님 뒤에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무표정한 얼굴로 단번에 알았어요. 특징이라고 해야 하나 특유의 무표정. 그리고 주변에 가면 공기가 차가워져요. 싸늘하다고 해야 하나. 그 여자애까지 봤을 때 깨달았죠.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왜 제 눈에는 그렇게 드물게 보일까요? 왜 그것들은 특정 인물만 따라다니는 걸까요? 눈치채셨나요? 네, 자기 죽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헷갈렸던 것 같아요. 설마 아니었음 하기도 했고 죽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형사가 됐죠. 저주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축복이었죠. 용의자들을 보면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증거만 찾으면 됐죠. 범인을 알고 있으니 몇몇 사건 말고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부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범인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어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건이 단순 행방불명으로 종결되거나 범인이 아예 용의선상에 없을 때 지나가다 죽은 사람이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맞아요. 송규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2번이나. 그런데 잡아넣을 수가 없어요. 그놈은 다시 올 겁니다. 전과도 없고 걸린 것도 이번 스토킹 2번이 끝이니까요. 방법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제 얘기를 먼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면서 미애 씨께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사실 스토킹 사건 때문에 미애 씨를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땐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미애 씨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감히 제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토커 놈이 해코지를 하러 왔단 소식을 들었을 때 미애 씨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 능력을 이용해서
미애 씨를 지켜드리기로. 한때는 제 능력이 저주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능력으로 미애 씨를 지킬 수 있다면 오히려 축복이죠.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아, 이거요? 송기호 지문이 모든 칼입니다. 왜 가져왔냐고요? 미애 씨,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살인범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고나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제가 어떻게 다 막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보니까 우리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말했잖아요. 용기 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미애 씨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 핸드폰.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종도 별로고 오래되어 배터리도 금방 다는 데다 속도도 느린 등 핸드폰 상태가 영 상태가 별로라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여자친구 핸드폰 품질 문제인지 항상 잘 안 들려서 목소리가 안 들려 제발 그거 갖다 버리고 핸드폰 바꿔 라고 징징거린 것도 있고 곧 있으면 떠나게 될 해외여행에서 괜찮은 성능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새 핸드폰 고를 때 따질 게 엄청 많더라. 나 좀 도와주라. 카페에 앉아서 핸드폰 요금제와 각 기종의 가격에 대해 한참을 검색하고 여긴 어떻고 저긴 어떻고 공시자는 뭐고 할부원금이 뭐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기는 적어도 손해는 절대 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동네 아는 가게에서 했던지라 핸드폰 구매에 그리 공을 들이진 않았지만요. 어찌됐든 온라인상에서 찾은 가격과 여자친구 집 주변 핸드폰 가게 몇 군데를 찾아가 가격을 비교해 본 끝에 핸드폰 상가로 유명한 곳 중 한 곳에 같이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찌감치 출발해 상가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이른 시간이라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같이 핸드폰을 보러 온 손님 몇몇이 서성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가게는 전부 문을 열었는지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점원마다 핸드폰 보고 가세요. 보고 가세요. 어떤 물건 찾으세요. 같은 말이 양쪽에서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도 듣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당연한데 재밌는 건 각 상인들의 연파와 영적인 힘까지 마구 작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는 호객 행위의 의견 당연한 것이지만 그 속에 간절함이나 치열함이 깃들어서인지 몰라도 듣기 심했던 것 같습니다. 물건 좀 보라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에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보겠어 라는 강한 염이 깃들어 있어서 화살이 꽂히듯 팍팍 들어온 것이 매우 거슬리고 피곤했습니다. 여러 가게에서 아예 대놓고 손님을 끌어들이려는 힘을 표현하는 듯 손을 뻗기도 하고 나한테까지 오는 것을 밀어서 치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자친구도 그러한 감각을 느꼈다는 것이죠. 호객 행위가 이상하게 말만 듣는데도 어지럽고 기분이 나쁘네. 수련하는 입장에서 민감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핸드폰 사러 오는 평범한 사람들도 체력적으로 지치고 판단에 영향을 미쳐 손해볼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구매하는 입장에서 믿을만하고 괜찮은 가게에서 핸드폰을 사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걸어 다니면서 살펴보았지만 어느 곳이든 어두운 기운이 드리워져 있는 듯해 영 별로였습니다. 사실 장사하는 가게가 너무 기운이 깨끗하면 안 되는 법이긴 하지만요. 상가 구석 쪽으로 가리키는 경로가 보여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옆에서 들리는 호객 행위는 무시하고 계속 걸으라 했고요. 과연 찾아간 가게 A는 보기에도 뭔가 이 상가에서 제일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온 가족 4명이 앉아서 상담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곁으로 다가가니 먼저 손님이 있어서 좀 기다리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시간이 급한 것도 아니고 한창 상담 중인 것 같아서 둘러보고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저 가게가 나아. 근데 어떨지 혹시 모르니까 시간도 있고 온 김에 다른 가게 몇 군데 가서 가격 보고 비교해서 정하자. 여자친구도 찬성하여 다시 한번 매우 거슬리는 호객 행위들을 해치고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군데가 괜찮아 보여서 들어가서 물어보니 가게도 원하는 물건의 조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따가 가기로 한 가게 A와 비교하여 더 나은 곳으로 선택하기로 정했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고 30분 정도 뒤에 처음 가게로 돌아갔지만
얼마나 정성껏 상담을 하는 건지 아직도 상담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엔 호기심에 근처 보이는 시 가게를 찾아가 조건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방금 들렸던 가게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얘기만 듣고 생각해 본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 가게는 좀 아니다. 상담을 하는 동안 집중해서 투시하니 계약서의 장난을 치는 듯한 영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둡게 드리워지는 기호는 덤이었고요. 물론 제 투시가 늘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인터넷에서 찾은 가격이나 다른 곳 가격에 비해 너무 싼 가격도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여자친구도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고 꺼림칙한 느낌이 있다며 동의했습니다. 결국 거의 40분 넘게 기다려서 처음 A 가게에서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상담받고 꽤나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긴 했지만 평범한 상가처럼 보이는 곳이 이렇게 기온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독특했습니다. 다수의 업체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생존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상인들의 호객 행위에도 그런 간절함과 치열한 염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나 봅니다. 수련을 하는 이 점이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굳이 투시 의무를 떠나 선택에 있어 감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선택일 것 같으면 왠지 꺼려진다던가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호객 행위가 좀 심한 곳에서 물건을 사게 된다면 가급적 몸 상태가 좋고 정신이 맑을 때 가는 게 훨씬 낫다는 팁을 주고 싶습니다. 제 경험처럼 강렬한 염이나 여러 힘이 노출된다면 아무래도 거래에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불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구매 전 물건의 시세나 계약 조건 등 사전 정보를 철저히 알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바꿔치기.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위에 속담에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육체적 죽음이 아닌 정신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한 번씩 특정한 상황에서 스쳐 지나가듯 한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문득 어라? 얘가 원래 왼손으로 밥을 먹었던가? 라는 생각이라든지 얘가 오른손잡이였나? 이 사람 글씨체가 원래 이랬던가? 이 자식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네? 와 같은 주변 지인의 특정 행동에 대해 평상시와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평소와 뭔가 좀 다른 이질감이 느껴진다면 이 사람은 높은 확률로 바꿔치기 당했을 수 있습니다. 바꿔치기란 무엇인가? 빙의, 강령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빙의와 강령은 육신에 본래 주인의 영혼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거나 침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꿔치기는 타인의 영혼이 순식간에 본래의 영혼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완전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강령이나 빙의에서도 원래 주인의 영혼이 침입한 영혼에게 제압당하고 육체를 뺏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육체와 영혼이 서로 맞지 않아 육체가 쇠약해지거나 급사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치기의 경우에는 영혼의 교체가 매우 매끄럽게 일어나 이러한 부작용이 없고 몸을 새롭게 차지하게 된 영혼은 순식간에 뇌의 기억을 잃고 동화되어 본래 주인처럼 완벽하게 행세할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자신이 원래는 영혼이었다는 사실까지 잊게 되어 거의 완벽하게 바꿔치기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새롭게 몸을 차지한 영혼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아주 깊은 버릇이나 습관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몸을 차지하고 나서도 잊히지 않아 육신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바꿔치기 당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러한 작은 의심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원래 그랬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이미 당신의 곁에도 바꿔치기 당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 바꿔치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조용히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바꿔치기 당한 사람한테 그 사실을 알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소문이나 이야기가 없다는 뜻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혹은 당신이 바꿔치기 당하지는 않았는지. 5번째 이야기, 가평 흉가. 제가 사는 지역은 경기도 가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성리 자라섬 남이섬을 찾는 곳이죠. 가평이 유명한 흉가, 귀신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폐가가 아닌 귀신 나오는 흉흉한 집이죠. 가평이 시골인데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도 폐가는 있는데 공설운동장 뒤쪽에 있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무도 안 사는 폐가일 뿐입니다. 각설하고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이 그러하듯 시내 쪽은 그나마 활발하고 사람도 많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시골 풍경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 집은 더 그러한데 많은 운전병들의 고향으로 유명한 삼야수교 근처입니다. 삼야수교 출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위쪽으로 가면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이 무척이나 좋은 땅인 게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밑에 강이 훤히 보이는 풍경까지 완벽합니다. 당연히 어떤 부자가 그곳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곳 풍경에 맞게 통나무집을 지었는데 자연에 녹아들게 잘 지었습니다. 다만 그곳에 자면 가위뿐만 아니라 집안 물건 위치가 뒤바뀌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서 무당을 불렀답니다. 당연히 무당은 굿을 해야 한다고 얼른 준비하라고 일러주고 굿을 진행하는데 굿을 끝낸 무당이 부자를 부르더니 여기 집을 팔아버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무당 말. 여기에 귀신이 많아. 근데 많아도 너무 많아. 그냥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아니야. 전부 군복 입은 귀신인데 굿으로 어떻게 해볼 만한 수가 아니야. 이 언덕은 한국 전쟁 격전지였는데 수려한 풍경들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영화 고지전처럼 오지 하나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거대했습니다. 그 지역을 관리 및 정찰에 유용하였으니까요. 당연히 처절한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서로 땅을 파포로를 산 채로 묻어버리는 악행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곳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 있는 위령비 존재만이 이것에 격렬한 전투가 있음을 알릴 뿐입니다. 결국 무당의 조언대로 땅을 팔아버렸고 많은 사람들 손에 거치면서 소문이 퍼졌고 아무도 그 땅을 살 의향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목사나 스님 같은 종교분들이 있었지만 결국 두 손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태권도장들은 극히 체험으로 그곳에 다녀오는 체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할머니가 구매하셨는데 어차피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인데 귀신들 넋이나 위로하면서 살겠다. 라며 이야기의 끝을 마칩니다. 기이한 건 그 별장 앞에 휴게소 비슷한 낚시 판매점이 있는데 그곳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곳에 제 이야기를 더하자면 어릴 때 여름에는 저녁 10시쯤에 그곳을 넘어가 다슬기와 미꾸라지 잡으러 자주 다녔습니다. 그날에도 평소와 같이 넘어가서 줍줍하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의 이야기를 알기에 그 언덕을 넘어갈 때 그 집을 꼭 확인했습니다. 저녁 10시 넘어서 매일 그 언덕을 지나는데 항상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날에도 꺼졌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켜져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 같은 게 있었는데 12시 넘어 불이 켜져 있고 커튼이 쳐져 있어서 궁금증이 생겨 그곳을 유난히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그 커튼 사이로 저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도 서로 인지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 뒤로 그 집을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산다고 알고 있는데 할머니와 같은 실루엣이 아니라 젊은 여자, 그러한 실루엣과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그 집 주변에 울타리도 치고 그 앞에 가평군 마스코트나 그런 걸로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 집은 있는데 전보다는 햇빛이 덜 들어서인지 더 어두워 보입니다. 6번째 이야기, 우울증. 밤새웠다. 어제 또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때문에 기분이 꿀꿀하고 화가 치솟아서 잠은 안 오고 유튜브로 이것저것 보다가 추천 영상으로 뜬 흉가 찾아다니는 영상을 보게 됐다. 별거 없었다.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된 집, 낡고 망가진 소파와 가구들, 동네 양아치들 아지트였던 듯 술병의 과자봉지에 잡다한 쓰레기 벽에는 페인트 레커로 거칠게 휘갈겨 쓴 욕설이었다. 유튜버는 여기저기 혼자 둘러보며 설명하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을 끄고 암흑 속에서 몇 분간 그저 방 안에 서 있었다.
그러더니 가져온 촛불을 켜고 신면잡기를 한참 떠들더니 침낭을 펴고 잠이 들었다. 그러고는 별일 없이 빨리 감기로 돌아가는 영상. 어둡고 무섭던 집안이 점차 밝아져 간다. 이내 해가 밝고는 유튜버는 감상을 말하고 가볍게 정리하고 영상은 끝났다. 추천 영상 몇 개 더 보고는 이부자리에 누웠다. 아직도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역같다. 내 인생은 왜 이런지 그냥 콱 자다 뒤졌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다. TV를 켜고 소리는 최소로 줄인 채 멍하니 예능 제방을 본다. 즐거워 보이네. 난 껌뻑껌뻑 졸기 시작했다. 몰라 오늘은 그냥 자체 휴강이다. 이 기분으로 가봤자 공부 안 된다고 되뇌며 스륵 잠들었다. 눈을 떠보니 TV는 백색 화면. 방은 어두침침하다. 일어나 전등을 켰다. 내 방 밖으로 나선다. 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 불이 꺼진 채 고요하다. 물이나 마셔야지 싶어 주방으로 가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다. 냉장고에 먹을 게 한 개도 없네. 배고픈데. 근처 화장실에서 첨벙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집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있나? 배고프다. 아무것도 안 해도 배는 고프네. 근처 편의점이나 가야겠다. 방에서 지갑을 챙겨 편의점을 가려고 현관 앞에 섰다. 문고리를 돌렸다. 안 열린다. 두어록이 고장났나? 어쩌지? 핸드폰 어딨지? 거실 불을 켜려고 전등 스위치를 눌렀지만 안 켜진다. 어둡다. 집은 고요하고 차갑다. 화장실에서 첨벙이는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가 같이 들린다. 근데 여긴 어디지? 낯설다. 우리 집 아닌데? 당황하여 현관문을 부여잡고 이리저리 둘러댄다. 어쩌지? 뒤쪽 어딘가에서 문이 열렸다. 찰박찰박 물기 어린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다. 심장이 멎을 듯 놀랬다. 초조하고 불안하다. 숨어야 해. 안 돼. 들키면 안 돼. 갑자기 숨 막힐 듯한 공포가 머리를 가득 채웠다. 잡히면 끝장이다. 죽을 것만 같은 긴장감. 무서워. 내 방으로 돌아가자. 아, 내 방. 살금살금 숨죽이고 현관에서 불 켜진 내 방으로 돌아왔다. 숨어야 해. 어디에? 옷장에 들어가자. 불을 꺼야 해. 들킬 거야. 문을 잠가야 해. 무서워. 일단 불부터. 스위치를 누르고 문을 소리 없이 잠그려고 느릿느릿 닫고 있는데 성공했다 싶을 때쯤 찰칵 잠기는 소리가 나버렸다. 고요하고 어두운 실내에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최대한 숨죽이고 빠르게 옷장에 들어가 옷장 문을 닫고 내 무릎을 감싸고 눈을 감았다. 제발 들키지 않기를. 갑자기 빨라진 걸음 소리. 방문 너머 걸음이 멈추더니 잠긴 방문을 똑똑 두드린다. 문고리를 찰칵찰칵 돌린다. 몰로 내려친 듯 문이 부서질 것만 같은 큰 소리가 났다. 뭐야 안 돼. 제발 안 돼.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절망에 휩싸여 내 무릎을 껴안고 있던 손으로 감고 있던 눈을 가렸다. 공포의 심장이 마치 터질 듯 뛰고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머릿속엔 온통 저것이 이미 내 위치를 알아챘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다. 옷장 문 너머 찰박찰박 방을 걷던 걸음이 멈춰섰다. 기깃대는 소리가 들린다. 뭐지 왜 옷장 문을 안 열지? 심장이 터져 벌릴 것만 같아. 여긴 어디야 대체 왜 뭐냐고. 옷장 너머 저건 무슨 소리지? 혹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닐까?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어. 확인할까? 아니야 싫어 안 돼 안 된다고 어쩌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는 동안 그것은 내 옷장 너머에서 미동도 없었다. 별거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커진 무렵 똑똑 옷장 문을 두드렸다. 나는 손으로 가린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눈만 떠서 손가락 틈 사이로 보았다. 그것은 눈을 최대한 크게 뜬 듯 눈동자 주위에 흰자가 가득 보였고 흰자는 혈관이 터진 듯 검붉었다. 긴 머리는 물이 뚝뚝 흐르고 바닥 피 웅덩이에 맨발로 서 있었다. 피는 왼쪽 손목에서 흐르고 있었다. 가로로 여러 번 세로로 한 번 깊게 열십자 모양으로 갈라진 더 이상 사람 손목이라 부르기 어려운 살덩이. 멍하니 바라보는 사이 그것은 오른손에 쥔 식칼로 다시 한번 손목을 가로로 깊게 그었다. 기기기 아까부터 들리던 그 소리 뼈와 식칼이 닿으며 나는 소리였다. 멍하니 시선을 빼앗기던 나는 기객 소리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밀쳐 넘어뜨리고 옷장에서 나와 소리 지르며 방에서 도망쳤다.
냅다 도망쳐 다다른 현관문을 다시 찰칵찰칵 돌리는데 방에서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와 나무 옷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중간중간 소리와 함께 그러더니 조용해지고 이내 느리게 찰박찰박. 나는 필사적으로 현관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몸을 부딪혔다. 조금 문이 움직인 듯하다. 그러자 뒤에서 들리는 그것의 발걸음 소리가 조금 빨라졌다. 나는 조금 벌어진 문틈을 벌리려고 손가락을 틈새로 우겨넣으며 몸부림쳤다. 좀만 더 이 집에서 나가면 도망칠 수 있다는 뭔지 모를 생각으로 애타던 그 순간 갑자기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나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황급히 뒤돌아봤다. 그것은 바로 내 뒤에 있었다. 한쪽 눈은 맹렬히 상하좌우 사방팔방으로 돌아간다. 남은 한쪽 눈은 날 노려보며 시카를 든 오른손을 휘익 휘저어댔다. 쥐춤쥐춤 나는 뒤로 기어 물러났다. 하지만 그것은 현관 앞에 선 채 손만 끊임없이 휘저겼다. 그것은 분한 듯 노래보다 온 힘을 다해 또다시 손이라 부르기 어려운 제 왼쪽 살덩이를 그어댔다. 이미 팔이라 부르기 어려웠던 그것의 왼팔에 칼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철퍽하고 살점이 떨어졌다. 한참 노려보던 그것은 입에서 검은 거품을 뿜으며 돌아섰다. 이내 현관문이 크게 쾅 소리내며 닫히고 나는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내 방이었다. TV에서는 뉴스가 한창이었고 방은 환했다. 한동안 자리에 누워 멍하니 있었다. 방 밖으로 나가기가 두렵다. 둘러보자 옷장도 방문도 멀쩡하다. 꿈인가? 아까 본 유튜브 영상이 떠올랐다. 꿈 속집 구조와 비슷해 보였다. 괜히 봤다 시발개 꿈 꿨네. 이불을 뻥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다. TV를 아동용 만화 채널로 맞추고 방문 앞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끼익 문고리를 돌렸다. 찰칵 놀라 호흡이 멎었다. 별것 아닌 문 여는 소리에 방금 전 꿈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랐다.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문을 열고는 마구 내달려 단숨에 현관 문고리를 돌렸다. 현관을 나섰다. 햇살이 내리쬐는 하늘이 보였다. 다 끝났다. 꿈이었구나. 한숨을 몰아쉬고 상쾌하게 웃었다. 다 끝났다. 그리고 등 뒤에서 기익 소리가 들렸다. 숨이 멎어버렸다.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보았다. 현관문 그고 그것은 멀쩡한 한쪽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재밌다는 듯 웃으며 식칼로 빠르게 자기 왼손목을 그어댔다. 그것이 한박 웃음을 짓고는 느리게 뒤돌아서며 현관문이 탕 닫혔다. 그 소리에 놀라 나는 눈을 떴다. 내 방이다. TV에는 뉴스가 한창이다. 봤다.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눈물이 눈가를 타고 한 줄기 흘렀다.